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사용돼 온 원자력. 하지만 방사능 위험성 논란과 함께 안전에 대한 우려도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상황. 최근에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검토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IAEA 총회를 통해 국제적 공론화에 나서 호응을 얻어낸 상황.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또한 최근에는 라돈 침대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방사능과 관련된 문제까지 새로운 안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원자력 안전은 국민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 속에 녹아들어야 하는 상황. 그렇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원자력 정책은 무엇인지, 또 국제 협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원자력 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에게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라돈에 요즘 언론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것들이죠. 과거에는요 원자력 하면 전기 생산 이런 발전 분야만 떠올렸는데 요즘은 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문제는 물론이군요. 라돈과 같은 생활 방사능 문제까지 일상적인 지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국민의 이런 관심을 반영해서 정부의 원자력 안전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식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오늘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네. 네, 나와주셔서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언론에서는 이제 자주 들을 수는 있고 줄여서 이제 원안위 이렇게 하지 네네. 않습니까? 많은 국민께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곳이지 네. 궁금해하실 건데 네. 대략적으로 한번 인물을 좀 얘기 네. 좀 해주실래요? 그 앵커님께서 그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원자력 발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에 지금 방사선 원자력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또 의료 분야에서도 뭐 아시다시피 진단이나 치료 이런 그 장비들이 많이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그 사용 과정에서 나오는 그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리고 또 환경상의 위해를 제거하는 일, 뭐 이런 일들이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규제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대략적인 원전 안전위원회 얘기는 좀 들어봤고요. 근데 뭐 요즘 뭐 가장 초미의 관심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이제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그 일본이 지금 전 환경상이었잖아요. 네네. 퇴임하면서 은근슬쩍 이거 저 도쿄 전력의 오염수를 갖다가 네네. 은근히 방류할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쪽 상황이? 예,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2011년 그 원전 사고가 난 이후에 그 인근에 그 지하수가 많이 존재합니다. 이 지하수들이 지금 원자로 건물 내에 완벽하게 차폐된 것이 아니라 그 배관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틈이 나 있습니다. 그 틈으로 다 그 원전 주변에 있었던 지하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유입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하루에 한 170톤 정도의 어떤 분량으로 계속 유입돼서 오염이 되어서 나오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오염 상황이 제거되려면은 그 안에 있는 원자로에 있는 핵 연료가 다 제거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핵연료에 대한 그 제거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이 다 끝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될 거로도 네.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이 이렇게 도움이 있으면 그 네. 밑으로 이제 지하수가 있으니까 네, 그게 계속 위로 차고 오르니까 그래서 옆에다 이제 이 저류조 같은 걸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를 거다. 그래서 뭐 방류를 검토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네. 그쪽의 저류 장치는 현재 시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연전 부지 그 인근에 그 저류조들을 갖다 지금 놓고 있는데요.
그게 하루에 170톤씩 나오고 그것이 2011년 이후에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많은 그런 양들이 지금 쌓여 있는 거고요. 총체적으로 한 16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장소가 조금 있으면 찹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저리돌 증설한다든지 해서 확대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그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2022년 되면은 이제 포화가 된다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대담을 나눈 이 순간에도 오염수가 계속 방출이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일 네,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저장 탱크가 있는데 그것이 2022년쯤 되면 더 이상 지을 수도 없다.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것을 만약에 도쿄 전력하고 해서 방류를 만약에 해버린다. 그걸 누가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관이라든가?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금 관계부처가 TF를 구성을 해서 이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공동 대응을 한다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작년 9월 달에 IAEA 총회가 있었습니다. IAEA 총회에 가서 저희가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라라는 그런 이 얘기를 전했고 그리고 또 IAEA 사무총장 권한대행과도 면담을 통해서 그렇게 엄 했고 위원장님도 그때 가신 거죠? 예, 저도 가서 그때 한 7개 규제기관장들을 만났습니다. 각국에. 그래서 일본 쪽에는 이것이 투명한 방식으로다가 결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이나 캐나다하고는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기회가 됐고 중국과는 또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그런 네. 것에 서로 의견을 같이 했고요. 네. 국제 기구라든가 국제 사회에서 이제 공동 보조는 맞추고는 있다고 그러는데 2022년이 됐는데 더 이상 포화 상태가 돼서 저장 탱크도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걸 방류를 해버린다. 그럴 때 막을 수 있는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저희가 일본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노력들도 계속 기울여 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뭐 그런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해양 방류가 됐다라는 걸 갖다 이제 뭐 예정된 걸 갖다 저희가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해양 방류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저희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원안위에서 운영하는 거는 이제 해수 감시망을 갖다 지금 촘촘하게 뒀거든요. 이게 더 촘촘하게 둬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주기도 그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는 주기도 굉장히 많이 당겨야 될 거고요. 그런 노력들은 저희들은 당연히 할 거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정부 저희가 구성된 TF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 그러니까 대책들을 만들고 또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의 어떤 무단 방류 이거는 막을 방법은 없는데 방류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감시망을 이제 촘촘히 세워놓으셨다. 예를 들면 어떻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감시망이라는 게? 저희가 저희 해안을 둘러싸고 감시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2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해수를 떠가지고 그의 정밀 분석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갖다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자동 감시망이라 그래가지고 자동으로다가 설치해 놓은 해수 감시기에서 세슘이라든지 그런 오염 상황이 발생하면 계속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네. 그 상태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지점을 감시 지점은 32개에서 62개로 확대한다는 얘기고요. 또 19개 자동 감시망은 10개를 더 확충해서 29개 감시망을 가동을 한다는 그런 네. 의미입니다. 일본 자국 내에서 만약에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면 일본 내에서도 반대가 심각하지 않겠어요? 저희보다도 오히려 자국민의 건강 위협받을 텐데요. 일본도 오염수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해양 방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일본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끝나면은 이제 정부의 결과 최종적인 오염수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결정을 할 텐데요. 그 과정에서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 있는 그 업협회라든지 뭐 이런 그 후쿠시마 지역을 터전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그런 농부님들 뭐 그리고 또 일반 그 일본의 그 지역 사회나 일반 국민들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뭐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일본 정부로서도 그 일본 자국 내의 어떤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다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일본이 그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면 언제쯤 할까인 것 같은데요. 전망 같은 게 있습니까? 그 뭐 제가 그것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지금 정확히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일본이 2022년도에는 그 오염수 처리 시설이 그 용량이 다 차니까 그 전에는 결정을 해야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처리 방식이 꼭 해양 방류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 결정되지 않은 네. 상태로 돼 있는 거라고. 그 방류 말고 다른 정화 방법은 있는 거예요? 그지 일본 측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는 5가지 방법 그리고 그 하나 그 플러스 알파로서 존재하는 하나 또가 있는데요. 그 5가지 방법이라는 거는 그 오염수를 갖다 지층에 한 3km에서 5km 정도 되는 지층에다 이게 그 압력을 가해서 이제 주입시켜서 네. 놓는 방법 그리고 또 그 지하에 그 콘크리트를 매설하고 거기에다가 그 콘크리트로다 이제 그 물을 감싸서 가둬놓는 방법 그리고 수증기로 방출하는 방법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해양 방류하는 방법 수증기 방출 방법은 또 그냥 그 증발시키는 방법과 예. 뭐 전기분해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공청 일본이 그 금년도에 있었던 그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그런 방법보다는 그냥 장기간에 저장하자 왜냐하면은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삼중수소인데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12.3년이니까 한 123년 정도 보관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줄어서 한 그 1000분의 1로 주는 거 아니냐. 그럼 특정 장소에다 좀 장기간 보관해 놓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런 방법을 고려해라라고 요청을 했고 정부도 그건 고려한다라고 네. 얘기는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뭐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자면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제일 겁나는 것이 이제 해양으로 방류할까 봐 그것이 우리 해역을 또 오염시키니까. 그래서 아직 일본 정부에서는 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결정은 아직 안 난 것이다. 다만 그렇죠. 이 현재의 탱크가 2022년이 되면 포화되는 거 이거는 팩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이 이 방류를 은근히 이야기하면서 내놓는 전제 조건이 지금 현재 처리되어 있는 것이 좀 안전하다. 어느 정도 정화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2019년 3월 도쿄전력 자료를 찾아보면 한 70배 정도 기준치보다 초과가 됐다. 뭐 세슘은 9배고 루테륨은 네, 네. 2배고 뭐 스트론튬은 뭐 14,000배 정도다. 네네. 이 현재 이 상황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일본 쪽에서 일단 오염수가 발생을 하면 그거 갖다 알프스라고 뭐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프스를 통해서 정화를 시킵니다. 정화를 시켜서 뭐 다른 핵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치 이하로 다 낮춰놓고 그 다음에 그 저장 탱크에다가 저장하는 거로다가 그 스케줄은 잡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알프스가 제대로 기능했느냐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충분히 그 기준치 이하로다 모든 핵종에 대해서 그 정화를 거쳤느냐라고 하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알프스가 충분히 정화를 했지만 다른 탱크에는 알프스가 충분히 정화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것들이 이제 속속들이 밝혀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현재 상태에서 있는 그 오염수 탱크에서 한 70% 이상 정도는 그 아직도 기준치를 넘는 그러한 핵종들이 포함된 오염수다라고 보시는 게 더 네.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는 아마 또다시 알프스를 거쳐가지고 다시 한번 재정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프스. 뭐 우리가 저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그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기사를 보면 ALPS 줄여서 아마 네네. 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 원전의 오염수 속에는 여러 가지 그 방사성 물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 스트론튬도 있고 여러 가지 세슘도 있고 여러 가지 핵종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종이라면 또 핵종이 이 방사성 물질이죠. 아, 그러니까 물질. 종류다? 방사선을 내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다 걸러내겠다는 거고요. 다만 그 알프스에서는 삼중수소 같은 삼중수소는 그 수소의 동위원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똑같이 그 산소와 결합해서 물로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정화가 안 돼요. 오. 알프스에서. 그 부분은 정화가 되지 않는 것은 전제로 하고 다만 다른 핵종에 대해서는 다른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정화를 해서 지금 그 오염수 저장 그 탱크 속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 알프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도쿄 전력이나 일본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정화가 됐다고 하지만 네.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어느 정도 정화가 됐으니까 5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방류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아직 정화가 안 된 거니까 절대 방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시다 이런 얘기죠. 네. 예.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9월달 지난달에 이제 IAEA 총회 갔다 오셨다 그랬는데 이때 이제 국제 공조도 이제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때 일본 쪽의 반응이라든가 국제사의 반응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그 저희 IAEA 총회 가서 아까 모두 말씀드렸듯이 뭐 그 기조연설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사무총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에 대한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전달했고 국제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공조를 얻어낸 그런 어떤 성과가 있었고요. 일본 규제기관장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해서 그 우리 한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그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좀 공개가 되고 필요한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고 더더군다나 그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런 국제사회가 그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내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고 합당하다라는 그런 취지로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공감하신다는 그런 말씀은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규제기관장이 스스로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아니니까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전달을 하겠다라는 예.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본 쪽의 규제 기관장이라면은 엄 위원장 같은 원안위 같은 기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방류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만 악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대만도 그럴 거고. 네. 중국 쪽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 회의에서? 중국 쪽 그 규제기관장도 만났고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건 충분히 우리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일본의 어떤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류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 앞으로 이 부분을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런 부분을 대응해 나가자. 국민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원자력 안전. 현재 우리 국민들은 원자력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원자력 발전의 확대를 희망하는 이들은 원자력 에너지가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내는 에너지 자원이라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안전이나 사고의 위험 때문에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내지만 각종 사고와 폐기물, 환경오염 등 위험도 크다는 것이다. 중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원자력 안전 관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이게 심각하구나. 만약에 사고가 나면 우리 이제 국민도 이제 네네. 그런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영화 판도라라는 것도 개봉돼서 또 많은 경각심을 주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지난 5월 달이었잖아요. 한빛 원전 1호기 네네. 열 출력이 급격히 높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일단 그 당시 사고 내용 그 이후의 안전 조치 좀 듣고 싶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했고요. 근데 그 최종적인 결론은
이것이 어떤 설비상의 그 제어봉 구동 장치라든지 아니면 해결료 피복제에 또 문제가 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로 나타났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열출력이 올라가고 거기에 제대로 제어를 하지 못, 제대로 정지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제어봉 구동 장치를 작동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 문제가 있었던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설비상의 문제보다는 인재 측면이 더 강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받고 그래서 그 4개 분야의 26개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그 국민들께 발표도 드리고 그렇게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대책에 대한 그 세부적인 이행 계획들 그리고 또 그 실적들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 원전을 운영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운영을 감시 감독하는 감시 기관이죠. 감독하는. 네. 네. 그럼 은행으로 치면 은행이 있고 금융위원회 있듯이 이제 그런 역할을 그런 하시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원전 경납 건물의 공급 문제. 네. 공급이 이제 구멍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네. 특히 그 중에 90% 이상이 한빛 원전에서 나타났다고 하던데 원전 경납 건물의 공급 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쉽게 네. 설명을 해주시자면요. 저희가 2016년부터 지금 이 그 공급 관련된 문제는 보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공급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이제 원전 그 경납 건물이 있으면 그 내부에 이게 철판으로 다 그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철판 CLP라고 부르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 공급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2017년 9월부터 저희가 공급에 대해서는 전 원전에 걸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8개 원전에서 그 8기의 원전에서 그 공급을 발견을 했는데요. 총 합쳐가지고 295개입니다. 네. 워낙 사람 치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잇몸이 튼튼해야지 이 치아도 잘 받쳐주는 것 마냥 작은 공급 하나가 혹시 전체적인 구조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게 우려가 되는 그런 것일 테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의 이제 공급 문제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국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원전 폐쇄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안전 조치 앞으로 어떻게 해 나아가실 계획입니까? 지금 한빛 3, 4호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빛 3, 4호기를 비롯한 특히 이번에 157cm의 공급이 나온 것들은 이제 관통부라 그래서 그 원자력 경납 건물을 이제 뚫고 배관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큰 배관들을 대형 관통부라 그러는데 그 대형 관통부 하단에서 나온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관통부 합계 3, 4호기 같은 경우에 10인치 이상의 모든 대형 관통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F를 직접 뜯어서 그 안에 콘크리트가 혹시라도 공급이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고요. 이러한 그 활동들은 전 원전에 확대돼서 계속해서 해나갈 그럴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한편으로 한빛 3, 4호기에 있어서 그 문제는 이제 중요한 건 구조적인 건전성이니까 구조적으로 이것이 충분한 힘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구조 건전성 부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그 사업자 한수원이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들 전문기관인 킨스에서 그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에 또 두 가지의 공정을 둬둬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국외기관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부터 이걸 평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네. 뒀고요. 저희들도 콘크리트 학회라든지 그런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받는 그런 절차를 받아가지고 4차례에 걸쳐서 검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 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모형을 하는 소위 목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 어떤 영향의 정도를 갖다 판단을 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또 보수하면 보수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 지금 국민들께 그리고 또 한빛 원전이 위치한 지역 주민분들께 그런 상황들을 네. 공개하고 참여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투명성을 그때가 되면 확보할 언론에도 자연스럽게 공개를 많이 하시겠네요. 공개될 그러니까 예정입니다. 목합이라는 게 이제 모형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데
원전으로 모형 만들고 같은 어떤 환경 속에서 실험을 통해서 그렇죠. 네. 어떤 안전성 여부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안전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사우디 유전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도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영광 원전이었나요? 왜 드론이 그 주변에서 네. 빙빙 돌았다. 네. 네. 그래서 왜 자라보고 놀라는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혹시 저 드론에 대한 공격 가능성 이와 관련한 논의도 지금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그 드론 관련해서는 이것이 그 저희들이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물리적 방호라고 해서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테러나 뭐 기타 위협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지키기 위한 그런 그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체계를 통해서 드론도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반영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원전에서는 그 경락 건물로다 원자로와 그 핵심 시설들이 다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락 건물은 이제 항공기 충돌 시험까지 거치는 거거든요. 신고리 네. 569개 같은 경우 항공기 충돌 시험까지 거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가 충돌해도 까딱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평가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그 드론이 와서 그런 경락 건물의 건전성을 갖다가 해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러겠죠.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물리적 방어 체계를 교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업자인 한수원은 지금 그 드론 침입에 그 탐지하고 그리고 대응하는 여러 가지 설비나 기계들에 대해서 이제 성능을 검증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최종적으로 검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전파 교란을 통해서 재밍이라고 해서 이게 탐지해서 그 드론을 잡아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전파법상 네. 그 전파 교란이나 이런 행위에 있어서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허용이 될 수 있도록 전파법 개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난 6월달에 그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 네. 연구 정지 심사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22년까지 수명이 남아 있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폐쇄가 아니냐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관련된 심사가 지금 원안위에서 진행되고 네네.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월성 1호기는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 6월 달에 조기 폐쇄를 사업자가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한테 영구 정지라는 그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을 한 거거든요. 네.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청한 영구 정지 신청을 저희가 심사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9월까지 진행을 해서 1차적으로 보고는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전문기관의 어떤 심사 결과를 원안위에 올려서 이제 서로 그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운영 변경 허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할 계획이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활제품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그 생활방사선센터에서 대여 받으셔가지고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이나마 그 원자력이나 방사선 쪽에 국민 불안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금 방사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예, 요즘 그래서 이제 국민들 일상생활에서 관측되는 방사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으신데 뭐 유아 베개라든가 매트리스라든가 뭐 여성 속옷 등에서 라돈이 검출돼 가지고 이제 불안 네. 느끼시는 분들 많고 그런데 생활 주변 방사선의 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쓰는 전문적인 그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방사성 물질 중에서도 자연상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토양에도 있고 대기에도 있고 항상 존재하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피폭을 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물질들 저희들은 천연 방사성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도하게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쓰는 생활 제품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작년도에 있었던 그 라돈 침대 네, 문제도 그런 매트리스. 사례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법이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라도나면은 뭐 그 유명한 퀴리 부인의 네. 발견했다고 그러는 거. 그 결국에는 퀴리 부인도 나중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네. 돼 있던데 자연적으로 나오긴 나온 겁니다만 너무 많이 피폭이 되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이제 네. 이런 건데 네. 이 만약에 그 라돈 침대 같은 유해 방사선이 검출되는 생활용품을 집에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작년도 그 5월달 라돈 침대 사건 이후에 저희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계속해서 그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25개 업체가 그 저희가 정한 안전 기준을 넘은 그런 것들로 나타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혹시라도 가정에서 이 25개 업체가 판매한 제품을 갖고 계신 소비자께서는 저희가 수거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 당당 업체에 연락하시면 바로 수거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도 생활 속에서 생활하시면서 이거 우려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그 있을 거라고 판단이 네.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그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그 생활방사선 센터에서 그 안전센터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통해서 그게 요청을 하시면 그걸 대여 받으셔가지고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무료로 대여 받을 수 있는 그건 거예요? 무료로다가 저희가 그럼 그 대여합니다. 대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원안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돼요? 저희가 뭐 유선과 온라인 신청 모두가 다 가능하도록 그 해놨으니까요. 유선과 뭐 온라인이라든지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을 해주시면 그 측정 소비자께서 직접 측정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거기에서 좀 저희들이 그 정한 기준치를 넘어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또 이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 그 점검을 합니다. 정밀 점검을 해서 이것이 그 분명하게 우리가 정한 안전 기준을 넘은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또 그 행정 조치로서 어떤 수거 명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소비자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도 고맙고 그리고 또 그걸 토대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위반된 업체 그리고 위반된 제품을 찾아내서 대응할 수 있는 것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그렇게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사능 물질이 이제 천연적으로 이제 배출되는 경우도 네. 있다 이제 말씀해. 특히 이제 신도시에서 이 네. 바닥재라든가 아파트에 거기에서도 방사능 물질 라돈인가 뭔가 배출된다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안위가 그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건축 자재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거 건축 자재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이제 관할을 하고 있고요. 예, 아마 거기서 적절하게 지금 대응 방법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 깊숙이 있다. 네, 네. 뭐 후쿠시마도 있고 우리 국내 원전 안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이 원자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자력 안전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현안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불안을 느끼시는 그러한 그 방사선의 문제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원자력이나 방사선을 관련된 우려와 걱정이 많으셨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정말 그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걱정이나 불안을 해소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국민적인 공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걸 토대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작년도 12월 달에 취임하면서 그 국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하는 안전 규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걸 토대로 신뢰가 얻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저희 직원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바깥에서 그 말씀드리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그 착실하게 진행이 되어서 조금이나마 그 원자력이나 방사선 쪽에 국민 불안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보다 이쪽 원자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원전, 안전, 뭐 부실 뭐 이런 기사 나오는 거는 별로 탐탁지는 않으시죠? 그 한편으로는 그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것들은 분명히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또 생활 속에서 느끼시는 국민들께서 느끼는 그 걱정이나 불안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찾아서 그 대응을 해야 되고 아마 그러한 노력들이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네. 드러내고 그리고 또 그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공감을 얻어내고 또 신뢰를 얻는 그런 네.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열린 정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기가 좋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엄재식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에 원전 안전을 나라의 전망에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이 국민의 삶과 우리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멀게만 느껴졌던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국민은 이제 일상의 안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나라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원자력 안전 정책의 추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